폭설이 쏟아지는 공원묘지. 한 소녀가 동생과 함께 묘비석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소녀 둘이서 묘비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고아원 가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부가 눈보라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70대 노신사는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의절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너희들, 누구냐?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너무 놀라. 소녀는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들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두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상처와 용서, 그리고 뒤늦은 사랑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독주택, 좁은 다락방에서 12살 강서연은 8살 동생 지우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흔들자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지우는 언니의 입모양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숙모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숙모가 말합니다. 빨리 먹고 설거지해. 학교 늦는다고 징징대지 말고.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밥 절반을 동생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우는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교무실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선생님이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이틀 후에 너희 둘 다 푸른 하늘 보육원으로 가게 됐어. 거기서 지우 청각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너도 공부 계속할 수 있단다. 선생님은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교 후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보러 가자.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마지막? 왜? 서연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아픈 이야기였으니까요. 버스가 산길을 올라갈수록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내린 자매는 가파른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묘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내려놓고 손으로 눈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묘비의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고 강민우 지묘. 서연은 묘비를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떡해요? 우리는 고아원으로 가요. 차가운 돌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소녀의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부부가 묘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끌어안으며 경계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무겁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들의 묘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강태준의 아내 박정숙은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묘역에 가까워졌을 때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림자 둘, 어린 소녀 둘이서 열심히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내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낯선 노인 부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회장은 소녀의 정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는 순간 서연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눈보라가 사진을 날려 회장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두 어린 소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집을 나갔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사진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려주세요. 그거 우리 아빠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사진 뒷면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들. 서연, 지우. 회장이 그 이름들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소녀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회장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대답해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회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우요. 우리 아빠는 강민우예요. 이제 됐죠? 사진 돌려주세요. 강민우. 그 이름이 회장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들의 이름.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은 이미 눈 위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손녀들이. 서연은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도망쳐야 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눈길을 달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회장의 외침이 눈보라에 흩어졌습니다. 소녀들의 작은 그림자가 언덕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회장은 손에 든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와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저 아이들 찾아.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전부 다 알아내. 그리고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손녀들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눈보라가 거세졌지만 회장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뚜렷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핏줄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급히 수집한 서류 뭉치를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족 장녀 강서연 12살, 차녀 강지우 8살, 고인의 배우자 이름 김지훈, 둘째 출산 직후 산후 합병증으로 사망 그 후 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음.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다니. 정숙이 소파에서 흐느꼈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사촌 숙모댁에 맡겨져 있는데 학대 정황이 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학교 측 증언에 따르면 서연 양은 자주 끼니를 거르고 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강태준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확히는 오늘 낮 12시에 두 아이 모두 푸른 하늘 보육원으로 입소 예정입니다. 보육원? 숙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막아. 문제는 법적으로 회장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회장님께서 호적에서 파낸 상태였기 때문에 10년 전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린 날,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전무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전무는 회장의 조카 차명호였습니다. 현재 능력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명호 동향 체크해. 하지만 티 내지 마.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건물 다른 층. 차명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서영과 강지우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명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대한건설 차명호 전무입니다. 내일 입소 예정인 강서연, 강지우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원장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호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해외 입양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특별 후원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액수는 1억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원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명호는 컴퓨터 전원을 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는 손녀를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또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시 숙모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박정숙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 과학이 증명한 혈연관계였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회장 부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앉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모가 다락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서연아. 손님 오셨다. 빨리 내려와. 잠시 후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선 노부부를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우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우야.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은 품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제 서연이 떨어뜨린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강민우는 내 아들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고 이분은 너희 할머니시다.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린 할아버지 없어요. 서연아, 제발 들어봐. 우린 정말. 할아버지는 아빠가 힘들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혼자 되었을 때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매일 일하다가 다쳤어요. 손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서연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은 할머니의 사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는데. 내 말이 다 맞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너희를 보호하고 싶다. 너희 할머니도 나도 이제는 너희를 지키고 싶어. 서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보호요? 우린 이제 보육원으로 가요.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육원은 안 가도 돼. 우리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싫어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정숙이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버리고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요?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나 차가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보육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들 보낼 수 없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변호사팀 보내. 친권 회복 소송 긴급으로 접수해. 서연아, 할아버지를 믿어줄 수 없다면 시간을 줘. 하지만 보육원만은 안 돼. 서연아, 제발. 할머니가 빌게.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랑 지우,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욕하지 마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보육원 직원이 들어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물러갔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회장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차가운 표정을 한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아이들을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연은 대답 없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신기한 듯 푹신한 침대를 만져봤지만 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회장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경직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가자 회장은 벽면에 커다란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 강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 사진이야. 내 아빠는 25의 한 여자를 만났어. 시장에서 김밥 파는 아가씨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 매일 시장에 가서 김밥을 사 먹고 결국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난 안 된다고 했어. 집안의 체면을 따지고 신분을 따졌지. 민우가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자 난 민우를 쫓아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우는 그날로 집을 나갔어. 연락도 끊기고 10년간 소식이 없었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자존심,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찾지 않았다. 아빠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회장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할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저도 노력해 볼게요. 회장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서연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늦었지만 내 딸들은 내가 지킬게. 약속한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조금씩 저택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손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고 회장은 서연의 학교 준비물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외출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서연은 재빨리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에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명호 전무였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 보육원 원장, 입 단속은 확실히 했어?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는지 명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애들이 해외로 보내버렸으면 찾을 방법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꼬이다니. 명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계획으로 가야겠어. 사고를 만들어. 그냥 조용히.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고라니? 서연은 숨을 죽이고 커튼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명호는 책상 위의 서류를 확인하고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저녁에 처리해.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레이크? 차? 회장님 차는 손대지 마. 애들 태우는 차? 정여사 차로 해. 정여사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에 정여사가 애들 데리고 성당 간대. 그때가 기회야.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와 자신들을 노리는 음모였습니다. 명호가 전화를 끊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에 CCTV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명호의 통화가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찾아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늦게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손에 USB를 쥐어주며 울먹였습니다. 차명호 아저씨가 우리를, 할머니를. 회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실 모니터에서 명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려. 정여사 차로 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일 정여사 차량 운행 전면 취소해. 그리고 정비팀 긴급 소집해서 차량 점검하고. 차명호 바로 소환해.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차명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일시정지된 명호의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명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명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리라는 게 오해냐? 내 아내와 손녀들을 죽이려 한 게 오해냐?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저 애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지난 몇십을 저는 회장님의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애들 때문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그게 내가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냐?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 명호가 비웃었습니다.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약육강식입니다. 방해되는 건 제거하는 거예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회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쫓아낸 게 내 평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죄책감 때문에 회사고 뭐고 다 의미가 없었지.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어. 이미 5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지. 명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전무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야. 하지만 회장은 아니야. 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토록 충성했던 시간들이 헛된 세월이었다는 말씀입니까? 헛되지 않아. 내가 배운 것들, 쌓은 경험들은 내 자산이야. 하지만 내 회사는 내 것이 아니야. 명호는 부르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명호야. 내가 선을 넘었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명호는 수갑을 차고 나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과 정숙, 그리고 서연과 지우는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왔다.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어. 지금도 사랑한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대한건설 강태준 회장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힘,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